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병원 안내판 직원 명단에도 급여 명세서에도 15년 계약직 5,840일. 오늘 하루 일당 8만 원, 한 달이면 176만 원. 월세 60만 원 내고 공과금 15만 원 내고 식비 40만 원 쓰면 손에 쥐는 돈 61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 전부 합쳐도 2,400만 원. 42년 인생, 통장 잔고 그게 다였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이었어요. 강남 소재 대기업 계열 병원 로비.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린 병원이라기보다는 호텔 같은 곳이었죠. 저는 거기서 안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서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발은 붓고 저렸지만 웃어야 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한겨울 아침 영하 12도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감고 장갑을 끼고 있었죠. 저도 얇은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여자만은 달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제가 코트를 벗어준 그 여자가요. 만약 그 여자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회장 부인이었다면, 만약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다면, 만약 2주 후 제가 그 여자의 며느리가 된다면, 저는 박지연입니다. 올해 42이에요. 26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버스로 3시간 반 걸려서요. 2009년 봄이었죠. 가방 하나에 돈 80만 원을 들고 왔어요. 부모님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식당 서빙, 마트 계산대, 청소 용역, 그리고 병원 안내보조. 15년 동안 정규직 한 번 못 돼봤습니다. 계약직만 전전했어요. 월급은 늘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였죠. 정규직이 되고 싶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24때 돌아가셨습니다. 2007년 가을이었죠. 논뚝에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흘 밤낮을 병상 옆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눈 떠요. 제발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장례 비용 300만 원은 빚으로 치렀어요. 통장에 돈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이듬해 따라가셨습니다. 2008년 봄이었어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셨죠. 밥을 안 드셨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3개월 만에 30kg가 빠지셨어요. 어머니도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바로 그 병상에서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25살이었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세상에 혼자였어요. 오빠는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부모님 장례 끝나고 한 달 뒤였죠. 여기 있어봐야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너도 갈래? 물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낯선 땅이 무서웠거든요. 그 후로 오빠와는 연락이 뜸했어요. 1년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짧게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죠. 잘 지내냐고 물으면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작이었지만요. 결혼은요? 해본 적 없어요. 30살까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8대 소개팅을 했거든요. 마트 동료가 소개해준 남자였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6개월 만났어요. 진지하게 만났죠. 그 남자가 청혼했습니다. 결혼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냐고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세방에 통장 잔고 200만 원. 이런 상태로 결혼하면 그 사람한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어요. 같이 모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아니에요. 제가 준비되면 그때 하죠. 기다려주세요. 그 남자는 2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마트가 문을 닫았거든요. 일자리를 잃었죠.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떠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35이 됐어요. 이제 결혼은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있었죠. 저만 혼자였습니다. 40이 넘으니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소개팅 제의도 끊겼어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도 해봤지만 연락이 없었죠. 42살 여자, 계약직, 학력 고졸, 재산 없음.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어요. 8,000원이었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낯선 도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혼자서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어요. 신문 구인란을 봤죠. 식당 서빙 모집. 강남역 근처 한 식당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면접을 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경력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서울도 처음 와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급여는 120만 원이에요. 하루 12시간 일하고요. 주 6일 근무예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는 계속 일했죠. 손님 상 나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참았습니다. 월세방을 구했어요. 강남역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반지하방이었죠.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보증금은 주인 아주머니한테 빌렸어요. 2년 동안 월급에서 조금씩 갚기로 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5평도 안 됐죠. 창문은 하나인데 절반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왔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 집이었으니까요. 2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주셨고 밥도 먹여주셨어요. 하지만 2011년 여름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다음 일은 마트 계산대였습니다. 월급 130만 원, 주 6일 근무였죠.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출퇴근 버스도 없었습니다. 걸어서 40분 거리를 매일 걸었죠. 손님들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이거 빨리 좀. 아줌마, 포인트 적립 안 해줬잖아. 아줌마, 왜 이렇게 느려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줌마였어요. 5년 동안 마트에서 일했어요. 2016년까지요. 그해 가을 마트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교체한다고요. 37살이었는데 너무 늙었대요. 한 달 동안 일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8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월세를 내면 150만 원. 2달 버티면 끝이었죠.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어떡하지?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아무데도 뽑아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없다고, 학력이 낮다고. 그때 병원 안내 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일당 8만 원, 주 5일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160만 원 정도였죠. 면접을 봤어요. 김수정 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이 필요해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계약직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6년이 지났죠. 지금까지요. 병원 로비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내데스크 팀장 김수정 씨는 35으로 정규직이었어요. 저보다 7살 어렸지만 제 상사였죠. 똑 부러지는 성격에 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대학도 좋은데 나왔대요. 이화여대 경영학과였죠. 하지만 저한테는 늘 차갑더라고요. 계약직이니까요. 정규직과 계약직은 달랐어요. 사람 대우를 다르게 받았습니다. 회의 때도 저는 참석 못했어요. 정규직만 참석했죠. 경비 아저씨 이철수 씨는 62로 퇴직 후 재취업한 분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이라 우선 채용됐대요. 착하신 분이었어요. 가끔 제가 힘들어 보이면 커피 한 잔 사주시곤 했죠. 박 씨 힘내요.
인생은 길어요.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날 올 거예요.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청소 아줌마 정순자 씨는 50대 중반으로 새벽 5시부터 일했어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정이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시곤 했어요. 제가 식비 아끼려고 편의점 김밥만 먹는 거 아시거든요. 지연이, 이거 먹어라. 내가 아침에 만들어 왔는데. 고맙습니다, 순자 언니. 뭘 이런 것도. 순자 언니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의료 코디네이터 최민지 씨는 29으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죠. 부모님이 부자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강남에 빌딩이 있대요. 일은 대충대충 하면서도 월급은 저보다 2배 받았습니다. 정규직이니까요. 저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아직도 계약직이에요? 김수정 팀장한테 물었대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팀장이 대답했다고 들었습니다. 6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나왔어요. 감기 걸려도, 배 아파도, 다리 아파도. 결근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요. 일당직이었거든요. 하루 쉬면 8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한 달에 평균 22일 일했어요. 176만 원이 들어왔죠. 월세 60만 원 내고 공과금 15만 원 내고 식비 40만 원 쓰면 손에 쥐는 돈 61만 원. 그 중에서 50만 원은 꼭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전세 보증금을 모아야 했거든요. 6년 동안 모은 돈이 2,400만 원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 일은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점심시간 30분 빼고는 계속 섰어요. 다리가 부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발이 퉁퉁 불어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들은 그런 거 몰랐죠. 빨리빨리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된대요. 직접 모시고 가야 한대요. VIP 병원이니까요. 어떤 환자는 짜증을 냈어요. 당신 일 못하네. 팀장 불러봐요. 김수정 팀장이 와서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환자는 무시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요.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8시 15분쯤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확 들어왔죠. 로비 온도가 순간 떨어졌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은 중년 여자였어요. 외투는 낡아서 소매가 해져 있었고 구두는 굽이 달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제대로 손질도 안 된 것 같았어요. 손에는 낡은 천가방 하나뿐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어? VIP 병원인데 말이야. 보호자도 없나 봐. 혼자 왔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최민지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기 좀 봐요.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수정 팀장이 인상을 찌푸렸죠. 일단 지켜봐요.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 시어머니구나. 아드님이 입원하셨나 보다. 혼자 오셨네. 힘드시겠다. 추우신 것 같은데. 여자는 천천히 걸어서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힘없이 주저앉았죠. 앉자마자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을 호호 불면서 비비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방은 빵빵한데 왜 저렇게 추워하시지? 이상하다. 밖이 춥긴 하지만 로비는 따뜻한데. 저렇게까지 떨릴 일이 있나? 김수정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막지연 씨. 네, 팀장님. 저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나 확인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여자 앞에 서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진료 도와드릴까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했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요. 좀 추워서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추우세요? 난방은 잘 되는데요. 어디 아프세요? 병원 오신 거 맞죠? 아니에요. 밖에서 오래 걸어와서 그래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손을 봤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어서 퉁퉁 부은 손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동상 직전 같았습니다. 장갑도 안 끼고 오셨나 봐요. 추운데요. 손이 얼었어요. 어머님, 손 좀 비비세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안 좋아요. 여자가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떨렸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어요. 진짜 많이 추우신가 보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계산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요. 제 패딩 코트를 벗었어요. 안에 입고 있던 얇은 니트만 남았죠. 로비는 따뜻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저는 안 추웠어요. 어머님, 이거라도 좀 덮으세요. 조심스럽게 여자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줬습니다. 부드럽게요. 떨리는 어깨 위에 코트를 올려놓았어요. 여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두 눈이 커졌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당신이 추울 텐데요. 아니에요, 어머님. 추우시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 따뜻하니까요.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고 김수정 팀장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죠. 다른 환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왜 저래? 계약직 주제에 오지랖이네. 관리가 안 되나 봐. 김수정 팀장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급하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박지연 씨. 왜 그래요? 괜히 나섰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여기 VIP 병원이라고요. 손님 구분 못해요? 괜찮아요, 팀장님. 그냥 추우신 것 같아서요. 어른이시잖아요. 사람인데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서 해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책임 못 져요. 돌아서서 자리로 갔어요. 화난 걸음걸이였죠. 여자는 코트를 꽉 쥐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고개를 숙인 채 코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코트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손가락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꼭 잡았습니다. 왜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계산이 있어요? 뭘 바라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계산이요? 바라는 거요? 없는데요. 그냥요. 어른 같으셔서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요. 어머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네. 우리 어머니도요. 혼자 병원 다니실 때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파서 병원 가는데 혼자 가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요. 그냥요. 여자의 눈이 더 크게 흔들렸어요.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참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 세상에.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추우시면 안 되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들 피해 가던데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당신만 달랐어요. 유일하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여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벗어서 제게 돌려줬어요. 정성스럽게 개서요. 감사했어요. 덕분에 따뜻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진료 잘 받으세요. 힘내세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검진 받으러 왔어요. 정기검진이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혼자 오시느라 힘드셨겠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코트를 다시 입었어요. 아직 여자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도 따뜻했죠.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김수정 팀장이 다가왔어요. 막지연 씨.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요. 여기 VIP 병원이에요. 손님 가려가면서 친절해야 한다고요. 무턱대고 친절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최민지가 비웃었어요. 참 한가하시네요. 저런 사람한테까지 신경 쓰고. 시간 남아도는 거예요? 월급이 똑같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샀어요. 1,500원이었죠. 참치김밥이었습니다. 커피는 참았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한 달에 60만 원은 꼭 저축해야 했거든요. 전세 보증금 모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커피 한 잔이 2,000원인데 한 달이면 4만 원. 1년이면 48만 원.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따뜻한 곳에서 먹으면 졸려서요. 밖에서 먹는 게 나았습니다. 오후에도 일해야 하니까요. 아까 그 여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차가웠던 손, 떨리던 목소리, 슬프던 눈빛. 왜 혼자 오셨을까? 가족은 어디 있었을까? 아드님은요? 며느리는요? 왜 혼자 검진 받으러 오셨을까?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긴 했어요. 이 병원은 VIP 병원이라 환자들이 다들 부자였죠. 하지만 병원에는 늘 혼자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바빠서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요.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닐 때 혼자 오시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일 때문에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조금만 더 챙겨드릴 걸. 오후에도 일은 계속됐어요. 환자들을 안내하고 길을 알려주고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어떤 환자는 짜증을 냈고 어떤 환자는 무시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죠. 다리는 아팠지만 참았어요. 허리는 쑤셨지만 웃어야 했죠. 발은 부었지만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점심시간 30분 빼고는 계속 일했거든요.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에요. 빨간 조끼를 벗어서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는 괜찮으셨을까? 검진은 잘 받으셨을까? 혼자 오셔서 걱정이네. 집에는 무사히 가셨을까? 가족이 마중 나왔을까? 괜히 오지랖 피웠나? 팀장 말이 맞아. 손님 가려가면서 친절해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까지 신경 쓰면 안 되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추우신 분을 도와드린 건데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운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 월세 60만 원짜리였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죠.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4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어요. 계란 하나 넣어서 끓였습니다. 파는 아꼈어요. 내일 또 먹어야 하니까요.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부인 자선 행사 참석. 화면에 여자가 나왔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우아한 여자였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명품 가방. 얼굴은 잘 안 보였죠. 조명 때문에 역광으로 보였어요.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신데렐라 스토리였죠. 가난한 여자가 재벌 남자를 만나는 이야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현실은 다르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웠던 손, 떨리던 목소리, 슬프던 눈빛. 왜 그렇게 슬퍼 보이셨을까?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혼자 검진 받으러 오시다니. 가족은 왜 안 왔을까? 다음 날도 평범했습니다. 7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 30분에 퇴근했어요. 환자들을 안내하고 웃으며 인사했죠. 김수정 팀장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최민지는 여전히 무시했어요.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6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 여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검진 잘 받으셨겠죠. 이상 없으셨겠죠. 다시는 안 오실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구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여자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자고. 매일 똑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갔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14일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고 로비에 섰죠. 그런데 병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4명이나 됐죠.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같았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김수정 팀장이 다급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막지연 씨. 네, 팀장님. 오늘 VIP 중에 VIP 오세요. 회장님 부인이래요. 조심하세요. 실수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회장님 부인이요? 어느 회장님이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냥 조심하라고. 절대 실수하지 말고요. 웃으면서 친절하게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세상에, 회장 부인이래요. 누구일까? 삼성? 현대? LG? 아니면 다현그룹? 화장 다시 고쳐야겠다. 거울을 꺼내서 립스틱을 고쳤어요. 8시 정각이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입구를 쳐다봤죠. 경호원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먼저 검은 정장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죠. 비서 같았습니다. 아니, 임원 같기도 하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따라서 숙였죠. 누군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회장 부인이라고 했으니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어요.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눈을 의심했죠. 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그 여자였습니다. 2주 전 제가 코트를 덮어줬던 바로 그 여자.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180도 달랐죠.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캐시미어로 보이는 베이지색 코트였어요. 안에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도 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있었죠. 크고 윤기나는 진주였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그 남자였습니다. 여자에게 공손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쪽입니다.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회의실? 뭐지? 무슨 소리지? 저 여자가 저 남자 어머니라고. 김수정 팀장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한 것 같았죠. 저분이 회장님 사모님이래요. 다현그룹 김 회장 부인.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에요. 김영숙 여사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회장 부인? 다현그룹? 그 여자가? 2주 전 그 허름한 차림의 여자가? 아니야, 말도 안 돼. 같은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눈빛도 인매도 목소리도. 분명 그 여자였어요. 2주 전 제가 코트를 덮어줬던 바로 그 여자. 틀림없었습니다. 김영숙 여사가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천천히요. 여유롭게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인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어떡하지? 김영숙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또각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저쪽으로 가시지? 왜 저 안내원한테? 무슨 일이지? 아는 사람인가? 이상하네. 김영숙 여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우아했어요. 향수 냄새가 났죠. 비싼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이었어요. 당신이군요.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2주 전 그날 코트를 덮어준 분. 맞죠? 말이 안 나왔어요. 입이 바짝 말랐죠.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숙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요. 부드럽게요. 아니에요. 실례가 아니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웠죠. 정말로요. 옆에 있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다현그룹 부회장이고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회장이요? 다현그룹 부회장.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그 그룹에? 그 부회장이 지금 저한테 인사를? 꿈 아니야?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2주 전 일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코트를 덮어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그냥요. 추우신 것 같아서요. 당연한 거였어요. 누구나 했을 거예요. 김영숙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차갑고 얼어 있었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김영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로비에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모두 피했죠. 무시했어요.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당신만 달랐어요. 유일하게 나한테 다가온 사람. 유일하게 코트를 덮어준 사람.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당신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거? 둘이 아는 사이야? 박지연이 회장 부인을 알아? 말도 안 돼. 최민지는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김수정 팀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미소를 짓고 계셨죠. 순자 언니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어떻게 제 이름을요? 병원 측에 문의했습니다. 그날 근무자 명단에서 찾았어요. 당신 말고는 없었거든요. 빨간 조끼를 입은 안내보조 직원. 박지연 씨. 당신이 맞죠? 네, 맞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숙 여사가 말했어요.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니께서 당신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게요. 근무 중이라서요.
안 되는데요. 퇴근 후에는 안 될까요? 김민준이 김수정 팀장을 봤어요. 팀장님, 오늘 박지연 씨 조퇴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점심 약속이 있으시대요.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김수정 팀장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떨리기까지 했죠. 아, 네. 물론이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연 씨, 가도 돼요. 아니, 가야 해요. 빨리요. 어서요. 이렇게 저는 김영숙 여사, 아니 회장 사모님과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그것도 병원 VIP 라운지에서요. 평생 와볼 일 없을 것 같던 곳이었죠.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VIP 라운지는 5층에 있었어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안은 거울로 돼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클래식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라운지가 보였어요. 넓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테이블에는 하얀 천이 깔려 있었고 은식기가 놓여 있었어요. 꽃꽂이도 있었습니다. 생화였어요. 장미와 백합이었죠.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편하게 앉으세요. 김영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푹신했습니다. 너무 편했어요. 김민준도 함께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있었죠.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한식 코스였어요. 가격표는 없었습니다. 김영숙 여사가 웨이터에게 말했어요. 오늘 추천 코스로 주세요. 3명분이요. 제철 재료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숙이고 갔어요. 지연 씨. 김영숙 여사가 말했어요. 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2주 전 그날 왜 나한테 코트를 덮어줬어요? 계산이 있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해봐요. 김영숙 여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요. 시어머니 같으셔서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요. 어른이 추우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김영숙 여사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어머니 같아 보였다고요? 네, 죄송해요. 실례인 줄 알면서도요.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정말로요. 왜요? 제가 실례를 했는데요. 김영숙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깊고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내가 왜 그렇게 허름하게 입고 갔는지 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궁금했어요. 테스트였어요. 김영숙 여사의 대답이었습니다. 테스트요? 무슨 테스트요? 네, 테스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돈이 있을 때와 없어 보일 때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 테스트를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김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러세요. 허름하게 입고 나가서 사람들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을 구분하시려고요. 50년 동안 그렇게 사셨대요. 50년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김영숙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요. 대부분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 반응이요. 대부분은 외면해요. 김영숙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심하면 경비를 부르기도 하죠. 여기 이상한 사람 있다고. 혹은 무시하고 지나가요. 못 본 척하거나요.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런데요. 당신은 달랐어요. 다가왔죠. 코트까지 덮어줬어요. 계산 없이요. 조건 없이요.
그냥 사람으로 대해준 거예요. 김영숙 여사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진짜 친절을 베푼 사람. 진짜 사람다운 사람.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복죽이 먼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냄새가 좋았습니다.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죠. 부드러웠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했어요. 전복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김영숙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시면서 들어요. 제 이야기를요. 긴 이야기예요. 네, 어머님. 듣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가난했어요. 1968년 경남 하동에서 21살에 서울로 올라왔죠. 식모로 들어간 집이 재벌가였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 회장님이요? 네, 그분. 당시에는 재벌 도련님이었어요. 25이었죠. 나한테 반했대요. 신분 차이 같은 건 신경 안 쓴다고요. 부모님은요? 반대하셨죠? 당연히요. 식모랑 아들이 결혼한다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1970년에 결혼했습니다. 23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 반말하던 사람들이 존댓말을 쓰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죠. 나는 그대로인데 사람들만 달라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알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동안요. 나는 항상 의심받았어요.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요. 신분 상승을 노렸다고요. 심지어 시댁 친척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 돈 노리고 결혼했다고요. 남편은요? 어떠셨어요? 남편은 달랐어요. 나를 믿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테스트를 해요. 진짜 나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돈과 지위가 아니라 사람 김영숙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찾으셨어요? 그런 사람을요? 없었어요. 김영숙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50년 동안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다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LA 갈비였어요. 윤기가 흘렀죠. 된장찌개도 나왔고 각종 나물 반찬도 나왔습니다.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김영숙 여사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2이요. 결혼은요? 안 했어요. 한 번도요. 왜요? 할 기회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학벌도 없어서요.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42살의 계약직인데요. 김영숙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요. 안타까운 표정으로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이 중요해요.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이요.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하지만 현실은요. 마음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물었어요. 지연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요? 그냥요. 계속 일하면서 살 거예요. 돈 모아서 전세라도 얻으려고요.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요. 김영숙 여사와 김민준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네. 제 제안을 들어보시겠어요? 제안이요? 무슨요?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어요. 또박또박요. 진지하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포크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포크가 접시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웨이터가 놀라서 쳐다봤죠.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쳐다봤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결혼해 주세요. 김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김민준과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저를 모르잖아요.
2주 전에 처음 봤는데요. 말도 안 돼요. 정말로요. 어머니 말씀 들으셨잖아요. 진짜를 본다고. 당신은 진짜예요. 50년 동안 어머니가 찾던 사람. 그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를 찾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김영숙 여사가 말했어요. 부드럽게요. 차분하게요. 지연 씨 말이 맞아요. 급작스럽죠. 하지만 들어만 보세요. 제 이야기를요. 제 아들 민준이는 올해 39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만나는 여자들은 다 비슷했어요. 재벌가 딸, 의사, 변호사, 아나운서.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들 조건이 좋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요? 진심이 없었거든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다들 내 돈과 지위를 봤어요. 나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었죠.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현그룹 부회장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재산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저랑 결혼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2주밖에 안 됐는데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알아가면 돼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함께 살면서 알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계산 없이 사람을 대하는 진짜. 그게 중요해요. 김영숙 여사가 덧붙였어요. 진지한 표정으로요. 나는 며느리를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학벌도 집안도 재산도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친절한지. 계산 없이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게 진짜 사람의 품격이에요. 당신은 그날 나한테 코트를 덮어줬어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4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준 것 같았어요. 제 가치를 알아준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김민준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받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손수건이 젖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하루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좋아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대답 들려주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는 멍하게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환자를 안내하면서도 딴 생각만 했죠. 결혼? 나랑? 회장 아들이랑? 김수정 팀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이상한데요. 멍한 것 같고요. 아니요, 없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결혼? 나랑? 회장 아들이랑?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 같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진짜였어요. 손수건이 증거였습니다. 김민준이 준 손수건. 고급 천이었어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불행해질까? 재벌가는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시집살이는 어떨까? 적응할 수 있을까? 새벽 4시였어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인생 한 번인데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후회하지 말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나아.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시 VIP 라운지로 갔어요. 김영숙 여사와 김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죠. 같은 테이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답이 뭔가요?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박또박요. 네, 하겠어요. 결혼하겠습니다. 김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죠. 김영숙 여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보장해요. 김영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김민준이 물었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42년 동안 돈 때문에 참고 포기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솔직히.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해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알아가게 해주세요. 갑자기 바꾸려 하지 말고요. 제 속도에 맞춰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 속도에 맞출게요. 약속합니다. 김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약혼식을 했어요. 작은 규모였죠. 가족만 참석했습니다. 김영숙 여사와 김태호 회장, 그리고 김민준. 저는 혼자였어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오빠한테 전화했지만 안 받더라고요. 혼자 약혼식을 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에도 작게 했습니다. 친구 몇 명과 병원 동료들만 초대했죠. 김수정 팀장도 왔어요. 축하해요, 지연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최민지도 왔습니다. 부러운 표정이었어요. 질투하는 표정이기도 했죠. 축하해요. 어떻게 그런 행운이 있어요? 드라마 같아요. 행운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운명이었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 언니도 왔어요. 울면서 축하해줬습니다. 지연이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혼집은 강남 타워팰리스였어요. 60평 아파트였죠. 제 원룸 20개는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너무 넓고 너무 좋고 너무 낯설었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불편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좋은 곳에 살 자격이 있나 싶어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제 당신 집이에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김영숙 여사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적응은 어때요? 좋아요, 어머님. 민준이가 잘해줘요. 다행이네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다 겪어본 일이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일을 그만뒀어요. 김수정 팀장이 아쉬워했죠. 지연 씨 같은 사람 없는데.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그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했죠. 오후에는 김영숙 여사와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김영숙 여사가 제안했어요. 지연아, 재단일 같이 할래요? 재단이요? 무슨 재단이요? 장학재단이에요. 가난한 집 아이들 돕는 거죠. 내가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나처럼 가난했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어릴 때요. 그렇게 저는 장학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을 만나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상담도 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줬죠. 나도 너희처럼 가난했어. 42살까지 계약직으로 살았어. 월세방에서 라면 먹으며 살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포기하지 마.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요?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지금은 어떡해요? 응,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잖아. 너희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길 잘했어요. 저도요. 후회 안 해요. 행복해요. 김영숙 여사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70세 생신이었죠. 많은 사람이 왔어요. 재벌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파티가 끝난 후 김영숙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뭐가요, 어머님? 그냥 고마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줘서. 민준이한테도 고맙고, 나한테도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셔서요. 42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알아줬어요.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민준이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고, 저는 그를 뒷바라지하고 있죠. 김영숙 여사는 건강하세요. 정기검진 때마다 저도 함께 가요. 이제는 혼자 안 가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어제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3년 전 제가 서 있던 그 자리. 빨간 조끼를 입고 환자들을 안내하던 그곳. 감회가 새로웠어요. 새로운 안내 보조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겠죠. 계약직 하루 일당 8만 원.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일했었어요. 3년 전에요.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여기서요? 지금은 어떻게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병원 이사장 며느리예요.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고요.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코트 하나 덮어준 덕분이에요. 추운 겨울날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에게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힘들 때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도 도움받았으니까요. 여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3년 전 그날 코트를 벗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민준이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냥요. 3년 전 생각이요. 그날 말이죠. 응, 그날. 나도 가끔 생각해요. 어머니가 테스트 안 하셨다면? 당신을 못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나서 다행이에요. 정말로요. 나도요. 당신을 만나서 진짜 행복해요.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용기.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제 인생처럼요. 제가 코트를 덮어준 건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추워 보여서 한 일이었죠. 계산도 없었고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인 줄 알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42년 계약직 인생이 회장과 며느리가 됐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42살까지 계약직으로 살았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외롭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요. 하지만 버티세요.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누군가에게 코트를 덮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김영숙 여사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조건 없이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사람다운 삶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